처음 들었을 때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아내 둘 다 지리산을 수십 번 넘나든 산악팀인데 우리가 걷는 그 높은 능선 위에서 대답할 리 없는 이름이 바람처럼 스치듯 불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 소리를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날 오전 날씨는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산은 평소보다 소리가 적었습니다. 나뭇잎은 거의 흔들리지 않았고 작은 곤충 소리마저 멀리 뒤로 밀려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해는 분명 떴는데 계곡 쪽에서 오르는 차가운 기운이 몸통을 계속 감싸는 느낌.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지만 그걸 이상하다라고 바로 말해버리면 앞에 있는 아내까지 불안해할까봐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말했죠. 여보, 오늘 좀 산이 소리 없지 않아? 저는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없어서 그래,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능선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반야봉 사이 사람 발자국이 적어지는 길목을 향해 걸어갈수록 그 고요함은 고요함이 아니라 술렁이지 못하는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음이 잠시 멈춘 느낌. 그리고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제 이름 석자를 평소에 부르듯이 똑같은 억양으로. 심지어 들리는 방향까지 너무 선명했기에 저는 반사적으로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능선 아래로 이어진 숲만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저와 아내 말고는 그 넓은 곳에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잔향처럼 귓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왜 그래? 뭐 들렸어?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 아내는 웃으면서 제 어깨를 쳤지만 그 웃음에는 분명 억지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산에서 헛소리 들리는 거 우리 자주 그러잖아.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산에서 헛소리로 치부되는 소리 중 상당수는 사실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발밑의 흙이 갑자기 축축하게 느껴졌고 풀잎이 내 복숭아뼈를 스치는 감촉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몸은 분명 움직이고 있었는데 뇌는 계속 뒤쪽 숲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보폭이 조금씩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능선 중턱에서 잠시 멈춰 물을 마시려던 순간 이번에는 제 이름 대신 아내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부르던 억양, 제가 평소 집에서 부르던 말투, 저와 똑같은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이 아주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얼굴로 향했습니다. 방금 당신이 나 불렀어? 그 질문이 공기 속에서 떨어지기까지 몇 초가 걸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않고 걸었습니다. 말도 필요 없었고 서로의 숨소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산은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맞겠죠. 발밑의 땅은 굳어 있으면서도 뒤에서 바싹 따라오는 듯한 그림자 하나가 계속 신경 쓰였고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늘 바위와 숲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감촉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리 뒤에서 아주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발을 끌며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압력 같은 기운. 그건 바람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한참 걷다가 아내가 갑자기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저기. 능선 아래 짙은 숲 사이에 사람 형태의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두 팔이 축 늘어져 있고 몸은 나무와 같은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사람의 균형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양은 마치 누가 인형을 숲속에 세워놓은 듯 정지해 있었는데 그 정지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그 존재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시선과 연결되는 느낌, 등골을 타고 찬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자. 저쪽으로 가지 말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 존재가 있는 방향으로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깨달았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내려가는 길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 길의 모습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부터는 지금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리산 등산로를 얼마나 잘 아는지 아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수십 번 넘나들며 마디마디 외우고 있는 길인데 그날의 산은 제가 알고 있는 산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미묘하게 휘어져 있었고 평소라면 절대 나오지 않을 위치에 작은 너덜지대가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지도에도 없고 우리가 지나온 적도 없는 지형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길 잘못 든 거야? 아닌데, 분명히 이 방향 맞는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능선 아래 숲에서 또다시 아내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2번. 첫 번째는 낮고 천천히, 두 번째는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바로 뒤 몇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속삭이듯 불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경직되어 그냥 앞으로 똑바로 고정된 채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 역시 숨조차 쉬지 못하는 듯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이토록 절박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뛰자!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능선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돌이 튀었고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 귀가 찢어질 듯 했으며 심장은 제멋대로 박동하며 목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우리 속도에 맞춰, 우리 리듬에 맞춰 마치 껍데기만 다른 제2의 우리가 뒤에서 쫓아오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거의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공포 때문에 발음이 굳어 있었고 산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은 이상한 압박감이 폐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선에 거의 닿을 즈음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동시에 제 목소리와 아내의 목소리가 완벽히 겹쳐진 듯한 음성으로 바로 등 뒤에서 손 닿을 거리에서 불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신체 감각이 정지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두려웠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의 압력이 피부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느낌.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보호를 준다는 사실을 믿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저는 겨우 입술을 떼어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이미 공포로 커다랗게 뜨였고 숨조차 불규칙했습니다. 능선 위로 뛰어 올라가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앞에 작은 공터가 있었는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칠 정도의 평범한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바닥에서 묘하게 울리는 진동과 함께 공터 전체가 바람과 섞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느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의 흙은 마치 무게를 더해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멈춰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듯 옆으로 당겼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 나무의 가지, 돌, 그림자 모두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만이 아니라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우리 집에서 듣던 대화의 일부, 심지어 우리가 함께 웃었던 순간의 메아리까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현실과 섞인 어떤 다른 차원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과학적으로 바람 소리일 수도 멘탈이 만든 환청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합리적 설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불리는 목소리, 그림자 속의 움직임,
발밑의 진동, 이 모든 것이 제 뇌를 점점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내려가. 아니면 누구라도 만나야 해.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서로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도 이상하게 꼬여 있었고 능선으로 올라가는 길도 자꾸 바뀌는 듯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린 이미 산에 갇혔구나.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장 박동과 맞물려 마치 우리를 뒤쫓는 존재와 리듬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아내가 손을 더 꽉 잡았고 저는 그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이 막히고 발목이 시큰거리는 순간에도 두려움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능선 위 작은 쉼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위를 살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전망대가 보여야 하는 지점인데 그날은 안개가 낮게 깔려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었고 그 실루엣이 우리를 쳐다보는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기다릴까? 저는 흔들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방향을 정하자고 마음먹었지만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다시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와 제 이름이 동시에 너무 선명하게 속삭이듯 울렸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우리 지난날의 기억, 작은 대화, 집에서의 소소한 순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공포에 굴복하지 않겠다. 우리 둘이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줄기와 바위를 발판 삼아 미세하게 지형을 읽으며 한 걸음씩 이동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과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하며 서로를 보호하며 이동했습니다. 한참을 이동한 끝에 작은 계곡과 이어지는 길목에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속에서도 산의 일부는 여전히 미묘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길이 직선으로 이어져야 할 곳이 약간 휘어 있고 흔히 보지 못하는 작은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놓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자. 우리 무사히 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공포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믿기 어려운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반드시 내려간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온 속삭임. 이번에는 너무 선명해서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우리 집에서 아침마다 듣던 커피 머신 소리와 섞여 있었습니다. 분명히 지리산 능선 위인데 집에서 들을 법한 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모든 공포와 소리는 우리 마음과 기억을 왜곡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붙잡고 가능한 한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계곡 아래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몸과 마음을 시험하는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진전했습니다. 산의 압박감과 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변형된 지형, 모든 것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가 서로의 손과 온기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 공포, 다른 하나는 이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성적 갈망.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몸을 움직였고 동시에 이 불가해한 산의 힘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한참 후 능선 아래 숲이 조금 더 드러나면서 정상적인 등산로 표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은 헐떡였지만 등 뒤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와 그림자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산의 변화를 따라 안전지대로 돌아오자
그 존재도 물러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떨리는 손을 그녀의 손에 얹었습니다. 살아있음이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산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흔적을 남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꼭 붙잡고 다시는 이 능선을 혼자 탐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산은 아름답지만 그날 지리산에서 느낀 경험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습니다. 기억과 현실, 소리와 그림자가 뒤섞이는 살아있는 공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마다 마음속 긴장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능선에서 경험한 일들은 단순한 환각이나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이름, 우리가 공유했던 기억의 조각들, 그 모든 것이 현실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혹시 또 들려? 저는 부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아직도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계곡 아래로 내려오는 길은 좁고 가파른 데다 돌과 낙엽이 섞여 있어 발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한번 미끄러지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호흡은 격렬했지만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길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하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뭔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 한쪽 귀에서는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 다른 쪽 귀에서는 우리 집에서 들었던 생활 소리들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 아침 알람, 아내가 웃던 소리. 이 모든 것이 지리산 산속에서 들리다니 정상적인 감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그냥 빨리 내려가.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되새겼습니다. 이 산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히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와 직면하고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아주 일정한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는 느낌. 저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듯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와. 저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뒤를 봤지만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 존재에 맞춰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가능한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극한으로 치닫자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 저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살아있어. 그게 중요해. 하지만 제 목소리마저 흔들렸고 그 안에 담긴 진정성만이 우리를 지탱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던 중 길목에 작은 폭포가 있었습니다. 물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그러나 이상하게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뒤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낮은 목소리들이 섞여 정신이 아득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가리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천천히 안내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만 움직여. 폭포를 지나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이 너무 생생했기에 현실과 기억의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 웃음, 심지어 지난 여행에서의 순간들까지 모든 기억이 음성으로 변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손을 떼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린 살아남을 거야. 서로가 있으니까. 그 순간 서로의 존재가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느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우리는 점점 정상적인 길을 발견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안개는 서서히 걷혔습니다. 뒤에서 들리던 소리들도 점차 멀어졌고 발자국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과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산을 마치고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온몸에 남은 긴장을 풀며 겨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겪은 일 정말 있었던 걸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살아남았지. 그 경험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습니다. 지리산 능선에서 우리는 현실과 기억, 소리와 그림자가 뒤섞이는 극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살아남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공포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다잡는 힘을 깨닫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그날의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나는 서로의 이름이 속삭이듯 들리는 꿈에 시달렸고 산의 공기와 안개, 돌과 나무의 감촉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삶에 대한 강한 신뢰를 다시 쌓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지리산 능선을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생존 경험은 평생 우리 안에 남아 다른 산행이나 일상 속에서 공포와 맞설 때마다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 산속에서 경험한 모든 소리와 그림자, 기억과 현실의 혼합은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내면 깊숙한 불안과 기억 속 트라우마,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의심이 뒤섞여 만들어낸 정신적 시뮬레이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남은 우리 둘은 그 공포 속에서 서로를 지키며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산의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름이 불리는 소리, 그림자, 안개 속 압박감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다시는 그 능선을 혼자 탐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아남는 것, 서로를 믿는 것, 공포를 직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날 지리산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탄 순간에도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 공기는 따뜻했지만 심장 박동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단순히 산속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릴 때도 옆 차선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지나가는 바람 소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심지어 후미등 불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흔들리는 것만으로도 능선 위에서 경험했던 그림자와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 아내가 겨우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면 돼. 집에 도착하자 현실과 공포 사이의 경계는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산에서 느낀 긴장감이 조금 풀리면서도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그날 경험한 모든 것을 한 번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 소리, 우리 이름 정말 뭐였을까?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두려움, 산에서 느낀 압박감, 모든 게 뒤섞여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였을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둘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지. 그날 이후 우리는 산행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날짜, 날씨, 경험한 모든 감각과 소리, 발자국, 안개, 돌과 나무의 배치까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히 경험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객관화하고 우리 내면의 감정을 분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첫째,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증폭되는 힘이라는 사실. 둘째, 살아남기 위해선 서로의 존재와 온기, 신뢰가 무엇보다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
셋째, 경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과정이 공포를 극복하는 핵심이라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날 산에서 겪은 일이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어선 경험이었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남긴 흔적과 교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이름, 안개 속에서 느낀 압박감, 산의 왜곡된 지형, 그 모든 것은 여전히 기억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는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이제 산 올라갈 때 조심하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남은 걸 기억하자. 그 경험 이후로 우리는 다시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그날 지리산 능선에서 얻은 교훈은 항상 떠올랐습니다. 작은 불안에도 서로를 챙기고 공포 속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힘. 이것이야말로 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날 경험을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건 기록이 목적이었지만 쓰다 보니 점점 마음속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감정을 정리하고 두려움과 직면하며 우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와 함께 글을 읽고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 지리산에서 겪은 모든 것은 단순한 공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의 움직임, 심리적 압박과 직면, 그리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부에게 깊은 정신적 성숙과 신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때마다 공포 그 자체보다 서로를 믿는 힘과 생존을 위한 마음가짐을 강조합니다. 등산로에서 겪은 기이한 사건은 실제였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기억 속의 목소리, 안개와 그림자 속 압박감, 모든 것이 살아있는 산의 일부였고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시험한 하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이후 산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 생각합니다. 산은 단순히 등반의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공포와 기억, 신뢰와 결정을 시험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 서로에게 의지하며 공포를 극복했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지리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다음을 기억합니다. 공포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살아남는 방법과 마음가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혼자가 아닌 서로를 믿는 힘과 온기로 가능하다는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산에서 들리는 기이한 소리에 공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날 경험을 통해 배운 생존과 신뢰, 공포와 직면하는 법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으로 지리산에서 경험한 공포와 생존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그날 산속에서 느낀 모든 감각, 이름이 불리는 소리, 그림자, 안개, 돌과 나무, 우리의 공포와 신뢰, 모두가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